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어떤 유명 여가수가 복귀를 하면서요,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젠 웃기고 싶지 않아요. 네, 턱쇼 같은 데서 아주 재밌는 말솜씨로 유명세를 탔던 이 여가수요. 실은 말수도 별로 없는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꾸며진 모습, 진짜 모습이 아닌 그 가식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여가수 심정 사실 좀 이해가 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또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아니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또 있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답답한 가면 같은 거 그냥 확 벗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찬란한 봄 햇살에 내 모습 당당히 드러내보는 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은 작가 정미경 씨의 너를 사랑해라는 소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미경 씨 작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양력 소개해드리면 1960년 경남 마산생으로 이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1987년 중앙일보를 통해 데뷔를 했고요. 2002년에 장밋빛 인생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밤이여 나뉘어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죠. 오늘 작가 정미경의 문학세계를 규명하기 위해서요, 문학평론가 정여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죠. 지금 막 각광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작가 같은데, 정미경 씨, 이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정미경 작가는 사랑 이야기의 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다루었던 작품들은 장밋빛 인생이나 밤이여 나뉘어라, 나의 피투성이 연인,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은 어떤 사랑과 관계 이런 쪽을 많이 탐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사랑을 유지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룬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단편 소설 속에서는 이제 지난 작품에 내 아들의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네. 지금 작품이 이제 너를 사랑해라는 작품인데요. 이 최근에는 어떤 사랑과 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국 소설에서 이제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빈곤의 문제에서 다룬 소설들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이렇게 화폐 그 자체, 그러니까 부 자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른 소설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주인공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예. 부자 주인공들은 잘 없거나, 이렇게 부자는 아주 멀게 배경으로만 그려지거나 좀 너무 악한으로만 그려지거나 너무 세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려졌었는데, 그런 인물들을 아예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룬 단편 소설들은 정미경 작가가 좀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인간의 속물성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재미있게. 예, 인간관계, 특히 사랑 문제에도 예.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좌우되죠. 지금 해주신 말대로 하자면 아마 경제적 풍요 내지는 많은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오늘 함께할 너를 사랑해, 이 작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작품은 원래 남자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30대 중반의 개인 자산 관리사예요.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Y, 여기서는 극에서는 연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예. 나와 아주 오랫동안 7년 이상 사귄 애인사인데 이제 시간 강사 신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부금을 내면, 발전 기금을 내면 이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그 제의를 받은 상태예요. 우리 사회에 아주 추한 단면이 스스로 나오는군요. 예, 그 제의를 받은 상태고, 나는 개인 자산관리사로서 굉장히 어려운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둘이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서 이 남자가 개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굉장히 큰 부자, 이 졸부 63세 영감에게
일종의 도박을 하는 여자친구를 이제 일종의 파트타임 애인으로 이렇게 고용시키는 것과 비슷한 굉장히 절묘한 계약을 하게 되는. 할아버지한테 자기 애인을 소개하는 꼴이군요. 그렇죠, 예.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끔찍하죠. 실제로 있을까요? 예, 그러면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정미경 소설 너를 사랑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녀와 난 7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사이다. 5년 전 그녀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 결혼은 각자 삶의 토대를 확실히 다져놓고 안정적일 때 하자며 함께 결론을 냈지만 지금 둘의 인생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연수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게 악화됐다. 딱 6개월만. 올해 말까지. 금방이야. 미쳤어? 내일 모레면 70이야. 그냥 막내딸처럼. 막내딸처럼?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쯤 만나. 군산대에서 밥 먹으면서 인생 전반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런 거지. 여자가 없어서 그러겠어. 영감이 지적인 여자가 좋대. 그럼 사법연수원 가서 알아보라 그래. 그녀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은 나도 그녀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난 그 영감이란 자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5명 중에 하나로 그의 돈으로 몰래 투자를 했다가 빚만 왕창 지고 있는 상태였고 시간 강사인 그녀는 충남 내륙에 있는 대학인데 발전기금 2억 정도 낼 수 있냐고 하더라. 뭐? 얘가 무슨 소리를 해? 대학도 처음 듣는 데구만. 거기가 2억이면 알만한 데면 20억이냐? 넌 어쩜 학계에 대해 그렇게도 캄캄하니? 학교 레벨하고 발전기금 액수는 반비례야. 그럼 너 그 돈을 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돈이 있어야 내지. 우린 둘 다 동시에 그렇게 똑같은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눈 질끈 감는 심정으로 뺨 한 대쯤 맞을 각오를 하고 딱 6개월만 하고 던져본 것이었다. 6개월이라고 했지? 그래봤자 올 연말까지야. 알잖아, 돈만 많은 불쌍한 영감이라는 거. 6개월이야, 응? 6개월. 6개월이라. 까마득한 계곡 사이를 눈 질끈 감고 휙 건너뛴 기분이다. 그런데 묘한 건 내 마음이다. 그녀의 이런 반응에 헝클어진 느낌의 정체는 무엇일까? 연수가 흰자위 가득한 눈으로 미쳤냐고 쏘아붙이길 원하기라도 했던 것일까? 우리 집에 졸랐다 갈래? 니네 집에? 얘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되묻고 그래? 어쨌든 처음 말을 꺼낸 건 내가 아니고 너야.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든 게 네 책임이야. 듣고 있자니 속이 꼬이면서도 우선은 지금 당장 연수를 안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집에 와서는 좀 치우고 살라고 잔소리하는 그녀를 알았다. 음악을 좀 켜줘. 사랑해. 널 사랑해. 사실 이 모든 게 다 전립선 때문이었다. 더워지면서 영감은 화장실을 눈에 띄게 자주 들락거렸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게 말이야. 나 이 전립선이 시원찮아서. 회장님, 있잖아요. 이 전립선 문제는 규칙적인 성생활이 최고의 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회장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을 턱이 있나? 여자친구는커녕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마저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게... 예, 우정이라는 게 사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전립선이 편해야 인생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지나치게 예뻐도 남의 눈에 띄어서 불편하고, 너무 어려도 피곤하고, 마른 여자는 보긴 좋은데 실제로는 좀, 무엇보다 회장님과 대화도 통해야 되고. 그렇지. 근데 이 정도면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제 여동생 친구입니다. 공부하느라 30을 넘겼는데 나이만큼은 안 보여요. 몇 군데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 재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습니다. 어떻게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하는데요. 자, 먹게. 예. 잠깐. 근데 내가 아까 여동생 친구라고 했던가? 친구 여동생이라고 했던가? 저기 왔네요. 그래?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빠, 오랜만이에요?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더욱더 예뻐진 그녀는 나와 영감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5분쯤 늦게 나타났다. 교수님께서는 이 갑작스런 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네 괜찮은가? 예. 왜 그래, 갑자기? 응? 내가 왜 이러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야?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왜 나와? 오라. 여자 전공이 정치학이라고 했더니 나름 준비한 모양인데 어쩌냐? 연수의 전공은 동물학이라고. 뭐 하긴 인간도 동물이니 동물학이나 정치학이나 크게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봐, 난. 글쎄요. 갑작스럽다고 보진 않아요. 대선 전에 정상회담이 논의될 거란 건 이미 예상된 일이거든요. 쥐고 있는 패 중에서 단번에 패를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렇긴 해도 이토록 민감한 시기를 선택한 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밖엔 볼 수 없겠죠. 너무 절묘한 태길이라고나 할까요? 어쭈? 얘가 인간 정체도 관심이 있는지 몰랐네. 아침 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외우셨구만. 어쩜 기사랑 표시 하나도 안 틀리냐? 역시 머린 좋아. 그렇군요. 정부 측에선 이번 회담이 뒷거래가 아니라 공식 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걸 당당하게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 공식 기구라는 게 국가정보원이고 이번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몸바쳐서 뛰어다닌 사람이 국정원장이라는 거죠. 주적으로 삼았던 상대와의 공식적인 회담을 위해 투명하게 뛰는 국가정보원이라. 꽤나 우습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엄숙한 코미디인 거죠. 21세기형 국정원이 아니겠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어느 쪽이세요? 정상회담엔 어떤 입장이세요? 정치 성향은요? 나는요. 그러니까 그게 당황스럽겠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이도 없었거니와 질문의 내용도 당혹스럽겠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손에 쥐었을 땐 빨갱이 세상이라 피를 토하더니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부터는 그 말이 쏙 들어간 인사가 누구시더라? 그게 말이요. 원론적으로는 언젠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민족끼리 정상이 만나는 건 좋은 일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이산가족, 핵문제, 경협, 백두산 관광 뭐 그런 걸 의논해야겠지만 너무 뜬금없다고나 할까? 뜬금없다뇨. 초여름에 벌써 수백 명이 도라산역을 출발할 땐 이 정도 진도야 불을 보듯 뻔했는데요. 뭐 전혀 섹시하진 않았지만 그 기차를 타고 떠난 머리 허연 치어걸들 뒤로 짜잔하면 주인공들이 등장하리란 건 너무도 당연한 전망이잖아요. 그렇군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군. 아주 연수의 말에 감명을 받으셨구만. 자, 우리 건배를 할까요? 건배? 아이고, 이를 넣어라. 닦으면 돼요. 이를 넣지. 저 옷은 괜찮아요? 이 와인은 잘 치지도 않는데. 옷 안 버렸어요. 괜찮다니까. 아유, 이거 참, 나 이거야. 회장님, 여기 육질이 참 좋네요. 이 영감은 짧지 않은 저녁 식사 시간 내내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호텔 입구에서 발레 파킹한 영감의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영감이 언제 챙겼는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교수님, 이게 초면에 너무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옷을 버려놓은 것 같은데 비슷한 걸 구할 수 있을지. 자, 같이 가면 불편해하실 것 같고. 자, 자네가 받아. 그리고 자네가 모셔다 드리는 게 편하시겠지? 그녀에게 줬으면 거절했을 테지만 내 입장은 또 그렇다. 와인을 쏟을 뻔한 건 내 옷이 아닌데 무슨 권리로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가 말한 건 내가 봉투를 받아든 다음 순간이었다. 영감의 차가 출발하자 저녁 내내 빙글빙글 미소를 띠고 있던 그녀가 심청이 같은 표정을 했다. 어쩐지 신봉사가 된 듯한 난 억울하다. 우리 집에 들렀다 갈래? 그냥 집에 데려다 줘. 야, 이거. 봉투는 아주 얇다. 단 한 장일 것이다.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찍힌 동그라미의 숫자를 짐작할 수 없듯 나는 지금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집으로 돌아와 꿈속에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이렇게 말했다. 널 사랑해. 사랑해. 며칠 후 점심을 먹고 들어온 영감이 사무실에서 날 불렀다. 앉지. 예. 청명하게 예쁘게 생겼던데 왜 여태 혼자야? 예? 글쎄요. 걔가 워낙 공부가 취미라 밤낮으로 연구에 전념하느라 남자엔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엔 좀 힘든 일도 있는 것 같고. 무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여동생 친구라면서 그렇게 무심하나? 친구 여동생이라면 몰라도 여동생 친구는 아무래도 좀... 근데 자넨 왜 결혼 안 하나?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뭐 여자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사람, 돈이야 벌면 되는 거지. 말이야 쉽다. 당신이 알아? 여자는 있는데 돈은 없는 쪽과 돈은 많은데 여자는 없는 쪽 중 누가 먼저 결혼하게 되는지. 8월에 들어서면서 우기의 열대처럼 짧은 폭우가 잦게 내렸다. 부실 대출로 촉발된 미국 주식시장의 위기가 8월 초부터 몰아쳤다. 사상 최대의 폭락장이 이어졌고 나로선 가시방석이었다. 하락장이 길어지면 나의 비리가 들통이 날 테니까. 그동안 핵폭풍급 사건들이 나라 안팎에서 동시다발로 터졌다. 아프간 인질 사태가 한치 앞을 짐작할 수 없었고 한 젊은 여성부터 시작된 학력 위조 사건은 줄줄이 이어졌다. 나 약속 있는데. 그래? 어. 만나자는 내 전화에 그녀의 대답이었다. 누구와의 약속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저녁이나 같이 먹고 들어갈게.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토달지 마라. 예. 영감과 앉아있자니 그녀가 들어왔다. 약속 시간이 딱 5분 지난 후였다. 오빠도 나왔어요? 내가 함께 오자고 했어요. 뭐하러 또 따라 나섰냐고 대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비참하진 않겠다. 영감, 도대체 왜 날 끌고 다니는 거야? 사케로 시켰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좋아요. 자, 원래 사케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사케만 200년을 빚어온 집안에서 나오는 건데 우린 왜 이 맛을 못 내는지 몰라. 그래요? 지가 술 맛을 알아? 자네도 한 잔. 뭐야? 사케는 원래 넘치게 부어 마셔야 한다면서 나한텐 찔끔이구만. 아깝다 이거지. 참. 하나둘도 아니고 인질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년을 사귄 사람 마음도 알지 못하는 애가 탈레반 속셈을 어떻게 알겠어? 결국은 마쿠 협상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풀어주게 되지 않겠어요? 여자가 많아서 오래 붙들고 있긴 힘들 테고. 최신 신문 논평을 또 외웠구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얼마나 요구할까요? 걔들이 내부적으로 나라마다 인질 보상금으로 정해놓은 액수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을 보면 내 혈세를 비용으로 쓰지 말라고 난리도 아니던데. 사실 그런 댓글 다는 애들 중에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회장님처럼 세금 엄청나게 내시는 분들은 댓글 달지 않잖아요. 뭐야? 저 웃음은. 나는 그 순간 웃고 있는 그녀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고 그럴 수 없다면 그녀를 안고 싶었다. 근데 말이죠. 학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선은 아무래도 이번엔 야당이 잡지 않을까요? 콘크리트에 삽질하고 있네. 왜? 점이라도 보지 그래. 출마도 안 하실 거면서 정치엔 왜 이리 관심이 많으실까? 사실 12월이 되기 전엔 어떤 전망도 불확실해요. 폭풍의 진로는 거리가 멀수록 오차가 많이 나는 법이죠. 하긴 그 말씀이 옳군요. 아니 근데 자네 스트레스라도 받나?
너무 잘 먹는구만. 10시가 가까워서야 자리는 끝이 났다. 밖으로 나오니 다시 비가 오고 있었다. 서러웠다. 너 아주 예쁘게 보이려고 안달을 하더라. 그 가식적인 표정이란 참 웃기다 못해 슬퍼지더구만. 너는 날 아주 미끼 지렁이 취급을 하던데 겉으로 웃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 네 문제만 해결되면 아주 덤으로 끼워주겠더라? 다음부턴 영감하고 둘이서 만나. 나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거든. 내 말이 영감은 무슨 네가 형이라고 해도 믿겠더라. 누가 그 사람을 60대로 보겠어? 거기다가 보수 꼴통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진보적이더라. 뭐? 내가 형? 아까 그 호텔 휘트니스에서 개인 트레이닝 받아봐. 이래봬도 한 달이면 몸매 잡혀. 호텔 휘트니스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데요? 그 영감이 허우대야 멀쩡하지. 이 머리가 비어서 그렇지. 자기 선배잖아. 누워서 침 뱉지 마. 참나. 영감이 어디 시험 봐서 우리 대학 들어온 줄 알아? 그거 다 헐렁하던 시절에 아버지가 기숙사 헌납하고 입학한 거야. 학벌 위조의 원조라고. 부모 잘 만나는 거 그것도 능력이야. 아직도 몰라?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 나는 눈을 꾹 감았다 떴다. 여자들의 이 지독하리 많친 냉정한 이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든 둘이 처한 난국을 극복하고자 무엇보다 일단 살아남고 보자고 판을 벌여놓고는 나는 왜 이렇게 분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인가? 어디 가는 거야? 나 피곤하다고. 지금이라도 할 짓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용서해줄 수 있다고 격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죽고 나서 사랑이 뭔 소용인가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됐다. 이 일이 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순전히 감정의 프로젝트라는 걸 몰랐을까? 나도, 그녀도? 뭐야? 피곤하다니까 사람 왜 일로 끌고 와? 불 켜지 마. 어둡게 해줘. 어둡게. 눈 감아. 눈 감으면 되잖아. 어둡게 하라니까. 널 사랑해. 널 사랑한다고. 영감이 조용히 날 불렀다. 이번엔 자기 서재로 오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나 윤 교수 사랑해. 이런 마음은 처음이야. 심장이 뛰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네? 욕심은 안 부려. 그저 실질적인 진전이라도 조금씩 있었으면 이건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뭐? 사랑? 지금 나보고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처음부터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그래, 그 순간이야. 그 순간이긴 한데. 화류계 애들이야. 핸드백 하나 사라고 수편 한 장 던져주면 끝이지만 학계에 계신 분이라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화류계나 학계나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나이야 따님과 동갑이니 취향도 비슷하겠죠. 어떤 것 같아? 네? 글쎄요, 뭐가 좋을지. 자네가 직접 물어보면 어떻겠나? 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여동생이라면 몰라도
여동생 친구. 참, 대선은 어떻게 가닥이 잡히나? 누가 될 것 같아? 글쎄요. 아직은 전망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뭐 더 사랑받는 쪽이 되겠죠. 뭐야? 갑자기 대선 전망에 사랑 타령이라니. 나도 참. 좀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봐. 강 건너 불이 아니야. 어느 쪽이 될지 판단이 서야 한 발 앞서 투자 방향을 정하는데 말이야. 부동산으로 가든 주식에 묻어두든 이도저도 아닐 것 같으면 아예 두바이에 상가 건물이나 하나 매입해두든지. 근데 저걸 언제까지 서랍에 넣어둘 수도 없고. 서랍에 넣어둔 저것, 권력의 근원, 이 엽기적이고 황당한 삼각관계의 근원. 지금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왜? 마음에 안 드냐? 모든 여자들의 꿈 다이아잖아. 이건 제안이야. 나는 돈을 줄 테니 너는 젊음을 다오. 내가 몰라서 물어? 영감하고 영화 봤다며? 이목이 나오는. 네 수준에 딱 맞는 영화지. 왜 아니겠어. 넌 네 수준에 맞는 화려한 휴가 보면 울다 왔지? 다른 것 같아? 그게 그거야. 그 영화나 이 영화나 너나 나나 눈물의 이벤트고 정의의 이벤트일 뿐이야. 뒤집어 보면 다 너보다 잘 먹고 너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딱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전에 임신했을 때, 그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혼을 했어. 죽이 돼 있겠지. 너 왜 이렇게 독하니? 독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날 강하게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그랬지. 그렇게 버티더니 네가 이룬 게 뭐야? 난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이놈의 세상이 독신의 삶을 강요하잖아. 자식 달리고 부엌 짊어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무능력자야. 난 슈퍼우먼도 아니고 알파걸도 못 돼. 그걸 너무 잘하니까 이 바람찬 세상에서 입을 갑옷 하나쯤은 마련해놓고 싶었어. 솔직히 마누라라도 팔아먹을 널 보고 있으니까 정말 잘했구나 싶다. 난 팔아먹을 마누라도 없어. 그딴 얘긴 강의 가서 네 제자들 앞에서나 해. 그래. 그럼 다른 얘기 할게. 다음 주에 홋카이도로 골프하러 가자더라. 회원권도 있고 빌라도 있다고. 나 알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 나한테 말하지 마. 나 모르게 하라고. 어떻게 자기 모르게 해? 자기가 시작한 일인데? 말해봐. 자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해줘봐. 뭐? 아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건 배신. 뭐? 내가 들어도 내 말은 순 억지다. 이 황당하고도 슬픈, 웃기고도 잔인한 게임보드를 펼친 건 나였다. 그래. 정말 재밌는 배신이지? 강의 표면이 기름지게 번들거린다. 아파트 단지 사이를 흘러온 개천이 강과 합쳐지는 이 유역은 천천히 움직이는 차 안에서 보는 풍경이 꽤 근사했다. 언젠가 이 길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생각했었다. 색색의 조명이 대교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바뀐다.
저녁 내내 전화를 받지 않는 그녀에게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놓고는 2시간을 기다렸다. 어디야? 기다린다고 했잖아. 알았어. 언젠간 꼭 오고 싶던 이곳은 스쳐가며 보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개천의 하구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겨나왔고 그 속에서 그 악셀에 돋아난 풀들의 초록빛이 징그럽다. 방송에선 인질 중 남자 2명이 살해당했고 2명의 여성이 석방됐다고 했고 학력 위조는 종교계를 지나 정계로까지 확산됐단다. 누군가가 오늘도 죽고 속고 속이고 울고 분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낙지 전골을 먹으며 그녀에게 딱 6개월 만이라고 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8월도 곧 지나가겠지. 왜 여기 있어? 여긴 아무도 안 와. 그냥 예뻐 보여서 왔는데 더럽고 냄새 많이 난다. 세상 안 그런 데가 있나? 연수야, 이건 아니야.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너와 나 구분은 처음부터 없었어. 우린 한 팀이잖아. 내가 장난삼아 한번 시작해본 것 같아? 너 여태 몰랐니? 나 필사적이야. 여기선 필사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야. 7월은 지나갔어. 그 사이 우린 꽤나 멀리 왔고. 돌아서면 그 순간 우리 둘 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야. 봐. 이렇게 비가 끊임없는데 소금 기둥이 돼서 녹아버리는 거야. 지금은 돌아설 수가 없어. 돌아갈 곳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갈 일만 남은 거지. 그 순간 대교를 비추는 푸른 조명이 붉게 바뀌었다. 저 근사한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은 그 아래 이토록 악취나는 습지가 숨어있는 줄 모를 것이다. 볼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 외엔 입을 다물고 있는 연수의 얼굴은 꽤나 평온해 보였다. 정미경 소설 너를 사랑해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윤동기, 소연, 윤기황, 음악 장순현, 효과 김기평, 안익수, 윤미연이었습니다. 작품 이야기 평론가 정여울 선생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 선생님, 예.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 말이에요. 예. 생각에 따라 조금씩 다 나쁜 사람이고 또 뒤집어 생각하면 또 조금씩 다 순진한 사람이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사실 선악의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줄거리만 들으면 아, 셋 다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작품을 실제로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서 핀트가 나간 것인지 어떤 순간에서부터 결정적으로 윤리를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부분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여기 작품 속에 뭐
그 학력 위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실제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치 상황 얘기도 막 갑자기 꺼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할까, 어쩌면 사람들은 저렇게 속물일까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주인공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욕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넘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요.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하고 이렇게 비난하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잠깐만 어떤 윤리의 덫을 놓아버리면 그렇게 그 속도의 전차에 탄 순간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처럼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참 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어떤 가면을 써야 된다고 그런 얘기 오프닝에서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지금 이제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화폐의 유혹에서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살아남기 위해서 가면을 썼는데 그 가면 자체가 어느 순간 진짜 내 얼굴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의 어떤 비통함이랄까 참혹함이랄까 그런 것을 잘 그려낸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에 어찌 조금만 돌려 생각해보니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 예. 정여울 선생은 지면에서요. 1935년 김유정의 등단작 소낙비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요. 예.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바로 그 김유정의 등단작 소낙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소낙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 노름을 통해서 이제 생긴 빚을 갚으려고 이제 계속 그 부인을 괴롭히는데 부인도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부부인데 부인이 이제 동네에 유지가 부인에게 눈독을 들여요. 예, 이전에 눈독을 들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인이 이제 거의 자발적으로 그 동네 유지를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허락하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오는 얘기인데 그때 남편이 그런 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머리도 곱게 빗겨주고, 집신도 막 삼아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평소에는 막 때리고 괴롭히다가 이제 돈이 생긴다는 걸 알고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이제 그녀를 보내주거든요. 그 이야기에 어쩌면 이제 2000년대에 진화된 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낙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들이 정말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이 남편이 때리지만 않는다면, 남편이 자기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둘이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소설 분위기가 그렇게 막 어둡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이 두 사람에게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정체성도 다 붕괴됐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랑도 불가능하고 그냥 이제 욕망의 전차를 따라서 쭉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21세기에 이 상황이 훨씬 끔찍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대나 2000년대나 이 사랑과 돈의 이 관계가 동일한 패턴으로 그려진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 삶에 있어서 이게 참 영원히 반복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정 선생은 더 끔찍해졌다 그러는데 조금 그러면 사랑과 돈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죠. 일단 뭐 소설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 내용 속에 자기 생각을 보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연수가 영감을 어떻게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 지금 원래 애인한테 밝히지도 않고 이제 둘이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영감은 당연히 여기서 지금 연수를 몹시 선망하고 막 애착하고 이런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연수의 감정이 오로지 저 돈 많은 영감을 이용하겠다 이 생각만 있었던 것인지 전혀 예상 못했던 감정이 연수에게도 싹 튼 것인지 어떤 거라고 유추가 되세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연수가 63세 노인이라 그래서 정말 파파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예. 직접 만나보니까 뜻밖의 뭐 너무 젠틀하고 예.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네 형애도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친구한테는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이 연수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남성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노인이 아니라 어떤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요. 예. 소설의 제목처럼 나는 이 연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를 사랑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 너는 연수고 사랑하는 건 너를 사랑해처럼 느껴지지만 소설의 내용 속에 빠져들다 보면 혹시 이게 다른 의미 아닌가? 너는 뭐고 사랑한다는 또 뭔지 평론가로서 분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너와 사랑을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네. 이 너를 사랑해라는 제목과 이 소설의 내용이 사실은 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라는 제목을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렇죠. 어떤 낭만적인 사랑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은 아주 끔찍하고 좀 속물적인 그런 이제 사랑조차 소용 없어지는 그런 단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야. 예.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을 나는 사랑해. 저절로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너를 사랑해라는 순수한 고백도 네. 이런 화폐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 힘없는 무력한 허무한 그런 고백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좀 역설적인 제목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껏 씁쓸함을 안겨주는 그런 소설인데 그게 나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이 소설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여울 평론가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6번 국도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앞길 꽃이 먼저 맞아주는 경춘국도까지 당신의 길에도 동행이 있습니까? 늘 함께하는 그림자처럼 모비스가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운 없는 사람은 늘 긴장돼 있고 시야도 좁다. 반면에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왠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열려 있어서 자기 자신이 찾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쯤 되면 행운을 부르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직감에 따라 움직이고 잘된 일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행운아야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 행운 올 확률이 80%는 된다는 거죠. 직감과 여유, 긍정적인 생각은 행운의 열쇠라는 건데요. 모두 다 그 행운의 열쇠를 하나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이인주,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규였습니다.